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45부 에도막부 시대 사무라이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중국의 태평천국 파트는 잠깐 좀 이제 접어두고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디까지 다뤘었냐면은 일본의 에도막부가 서양 열강들과 신고식을 한 차례 치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 앞서서 당시 일본의 시대적인 배경과 분위기를 먼저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다루고 몇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가마쿠라 막부가 창건된 이후에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되었죠. 이 사무라이들은 전문적인 군사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라이들은 특히 전국시대 때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악명을 떨치기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에도 막부가 들어선 이후에 일본에도 장기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서 사무라이들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라이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환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환상을 깰 만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이 19세기의 사무라이들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그나마 좀 양호해요. 이 사진은 진짜 잘 나온 사진이고 다른 사진들 보면은 사무라이들 키가 정말 작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일본인들 평균 신장이 상당히 작았어요. 조선인보다도 더 작았거든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식량 사정이 일본이 조선보다 더 좋았어요. 왜냐면은 일본의 농업 생산력 자체가 기후나 토양이 훨씬 농사짓기 유리해가지고 조선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러면은 사무라이들은 어쨌든 지배층이니까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도 키가 되게 작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조선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DNA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런데 지금도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성장을 더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신장이 일본이 더 작아요, 한국인보다. 그러니까 아마 DNA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들 평균 신장 자체가 작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라이들도 그다지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뭐 중학생들 일진들 뭐 하는 것 같은 그런 포스인데 하여튼 사무라이들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사무라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환상들이 사실 뭐 그 실상을 살펴보면은 하나하나 보면 이제 현실은 시궁창인 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에도 시대 역시 사무라이들이 천하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계층이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들은 사실상 칼을 버리고 붓을 들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어디하고 유사하냐면은 중국에서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그때 이제 사계층, 그 사계층이 업종을 전환하거든요. 원래 이 사계층은 무사였어요. 그래서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무사로 통용이 되다가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문관 행정 관리의 길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과도기에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원래는 초년 시절에는요, 이 사람 무장이었어요. 군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선비로 바꿔 탄 거죠. 자, 이 사무라이들한테도 나름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사무라이가 아니에요. 왜 그 조선시대에도 양반들 보면 다 같은 양반이 아니잖아요? 막 안동 김씨 같은 그런 명문, 권세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중앙에 있는 권반들, 지방에 있는 향반들, 그리고 몰락한 양반들인 잔반,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듯이 사무라이들도 나름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의 등급은 뭐였냐? 일단 에도 막부로부터 직접 녹봉을 받는 직속 사무라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엘리트 계층이죠. 조선을 치면은 뭐 이제 중앙에 있는 권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도 막부의 직속 사무라이들도요, 상급과 하급으로 나눠요. 상급 막신, 하타모토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대략 한 5천 명 정도. 그 다음에 하급 막신, 고케닌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각 지방은 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번은 우리식으로 따지자면은 도, 시, 군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의 크기가 다 제각각이라 가지고
어떤 거는 우리나라의 도만한 크기도 있고 어떤 거는 우리나라의 진짜 구만한 것도 있고 되게 이제 이게 제각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 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260여 개의 번을 통치하는 사람들, 다이묘, 그 다이묘들을 번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무라이들을 번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번사들도 녹봉을 받는데 그 녹봉을 받는 번사들만 무려 25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다는 거죠. 당시 일본의 인구가 대략 한 3,4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비슷한 시기 조선 인구가 한 1,6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일본 인구가 조선 인구의 2배수 정도 됐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무라이 숫자가 중앙과 지방을 다 합쳐가지고 250만이 좀 넘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대략 한 7에서 8% 정도가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한 규모죠. 큰 정부예요. 이게 당시 조선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이제 양반, 관료층, 그냥 일반 양반들 말고 양반 관료층이 인구의 대략 한 2% 정도 차지했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월급 받는 공무원 숫자가 조선보다 거의 뭐 3배도 넘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일본이 당시 경제적 상황이 조선보다 좋았다고 하더라도 녹봉 받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냐? 힘들죠. 이거 너무 과도한 큰 정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때 당시 에도막부 시기에 많은 사무라이들이 전부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은 영지를 직접적으로 하사받은 고위 사무라이들에 불과했어요. 정말 금수저에 해당하는 소수 사람들이죠. 뭐 조선도 똑같잖아요. 그죠? 정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나가는 양반님들은 자기만의 대토지를 소유했던 소수의 몇몇 가문들이었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대다수의 사무라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 녹봉으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됐다는 거죠. 참고로 당시 녹봉은 쌀로 줬습니다. 하급 사무라이들을 더욱 곤란하게 했던 것은 바로 에도막부의 철저한 병농 분리책이었어요. 이 병농 분리책은 사실 뭐 전국시대부터 계속 행해지던 작업이었죠. 이 병농 분리책이 행해졌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신분 간의 이동을 금지시키려고 했던 건데 사무라이들이 칼을 버리고 농기구를 들고 농민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민들이 반대로 사무라이가 되겠다고 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이죠. 그래서 이 정책으로 하급 사무라이들은 개인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생계를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받는 월급인 녹봉에 의존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 하급 사무라이들은 거주지도 번주가 부르면 바로 튀어야 되니까 번주가 살고 있는 시내에 같이 살아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라이프를 강요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시내는 하여튼 뭐 조선이 됐든 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유럽이 됐든 다 똑같잖아요. 시내 물가는 더 높아요. 외곽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급 사무라이들은 쥐꼬리 많은 월급을 가지고서 높은 물가에 시달림을 당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 양반이에요. 지방의 하급 사무라이들한테 있어서 가장 혹독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참근교대였습니다. 이 참근교대가 뭐냐? 에도막부는 각 지방의 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번주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너네가 1년은 너희들의 영지에 있어도 좋다. 하지만 1년은 반드시 어디에 와서 살아야 된다. 에도에 와서 살아야 된다. 라면서 강제를 했다는 거죠. 지방의 반란을 막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뭐 기인제도 이런 거 조금 유사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번주들은 가신단을 거느리고서 에도로 상경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막 수백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에도로 몰려오는 거예요. 해마다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이 뿌리고 다니는 돈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상업 활성화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에도막부에서 지급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 다 충당을 해야 됐어요. 그나마 부유한 번들의 경우 참근 교대를 그럭저럭 버틸만 했죠. 혹은 뭐 에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번들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좀 갖고 있는 돈이 많은 번들이라든가. 근데 문제는 가난한 번들의 경우였는데 가난하거나 혹은 거리가 지나치게 먼 번들의 경우에는 이 참근 교대 한번 갈 때마다 아주 그냥 등골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나중에 번사들의 녹봉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사무라이 삶이 절대 럭키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급 사무라이들도 뭔가 신분 상승의 기회를 노려볼 만하죠. 근데 이것도 여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좀 다소 의외지만 이때 당시 일본에서는요, 조선이나 청제국처럼 공식적인 과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청은 표준적인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일단 법으로나마, 현실은 시궁창이긴 한데 어쨌든 법제적으로나마 일반 평민이 사회 엘리트 계층인 고위 관료를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막아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그 가능성이 거의 힘들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조선 중종 때 있었던 반석평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심지어 노비 출신이잖아요. 노비 출신이 판서 지위까지 올라왔어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장관급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뭄에 콩나듯이 가능은 했다는 거예요. 조선이나 청에서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런 표준적인 과거제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종종 이제 특별 시험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상당히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되는 거였고, 조선이나 청처럼 완전히 표준적으로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과거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급 사무라이나 평민들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일한 가능성은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워야 되는데 이 시기는 일본 역사에서도 유례 없이 평화스러웠던 에도마프 시기죠. 그러니 신분 상승을 도대체 무슨 수로 하냐 이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막아놓은 것은 사실 이게 누구 아이디어냐면은 에도마프를 창건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도쿠가와는요, 어쨌든 이 전국시대의 끔찍한 동란을 정리했던 최종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도대체 왜 이 전국시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헬게이트를 일본에서 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서 고민하는데, 이때 당시 도쿠가와가 가장 혐오하고 경멸했던 게 어떤 유형의 인간이었냐면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유형의 인간들이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면은 비천한 출신으로 밑바닥에서 출세해가지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흑수저들의 로망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 역전을 한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의 인물들을 도쿠가와는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시대에 이런 인물들이 자꾸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헛된 꿈을 꾸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극상을 벌이고 전국시대의 전란을 이어갔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도쿠가와는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냐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철저히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고 각자의 분수를 지키면서 계획되고 짜여진 틀 안에서만 산다면은 일본은 항구적인 평화를 누리지 않겠냐라는 것이 도쿠가와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에도 막부는 사실상 신분 상승의 기회를 아예 그냥 막아버립니다. 이런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생각을 하는 게 문제야. 오르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마. 이게 이제 에도 막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무라이들의 직위는 철저하게 세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번주의 호위무사다. 그러면 아들도 번주의 호위무사가 되는 거고, 또 아버지가 수문장이다. 그러면 아들도 수문장이 되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 가문이 특정 직위를 맡아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3대째, 4대째, 5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장인정신, 일본 특유의 그 장인정신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가문이 한 가지 직무를 계속 이어감으로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돼서 일본식 특유의 관료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에도마쿠 때 완성이 돼가지고 메이지 유신 때 이거를 깨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현대 일본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특히 정치판 같은 거 보면은 일본에는 세습 정치인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습형 정치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세습형 정치인들은 되게 인기가 없죠. 아버지가 정치인인데 아들도 정치를 해? 와, 저거 아빠 거 물려받았네. 하면서 뭔가 좀 이제 되게 빈정거리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면은, 일본에서는 이게 좀 당연한 시각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일본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한 일본의 정치인들이 보면은
이런 세습형 정치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 풍조가 에도막부 때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와요. 직위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가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의사를 하던 가문이니까 계속 의사를 하는 거고, 저 집은 계속 선생을 하던 가문이니까 계속 선생을 하는 거고, 저 집은 계속 운전사를 했던 가문이니까 운전사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도 가문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예요. 근데 아들은 정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학 지식이 풍부해요. 의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가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에도마쿠 시대에는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에도마쿠의 통치 체제는 철저히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신분에 맞춰가지고 일평생을 충실하게 그야말로 일개미처럼 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선식 통치 방식하고 일본식 통치 방식이 뭐냐면은 되게 흥미로운데, 그리고 그 분위기가 지금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조선식 통치 스타일은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약간의 희망은 제시를 해줘요. 야, 니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뭐 할 수 있어. 너희들도 고위층에 올라가서 띵까띵까 놀 수 있어. 너네가 지금 그렇게 흙수저로 밑바닥에 사는 거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노력을 해봐.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 하니?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신락 같은 희망을 제시를 해줘서 일종의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조선식 스타일이고, 일본식 스타일은 뭐냐면은 애초에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야, 너네는 어차피 저 위로 못 올라가. 그러니까 오르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마.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냥 그 위치에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하려.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게 에도 마쿠식의 통치 방식이었다는 거죠. 하여튼 각자 그런 흥미로운 통치 방식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사무라이들의 삶도 그랬어요. 굉장히 루즈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무라이들은 칼을 뽑을 일도 없었고, 사실 함부로 칼을 뽑아도 안 됩니다. 주군의 명 없이 함부로 칼을 뽑았다가는 아작나요.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들의 칼은 그냥 장식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도마쿠 말기로 가면은 칼 못 쓰는 사무라이들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이 사무라이들은 사실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관 관료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때 당시 에도마쿠 말기의 사무라이들의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좀 이제 김 빠지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사무라이들의 모습이 대략 한 이러했다면은,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러면 고위층들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제 다이묘급 되는 번주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냐? 사실 다이묘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이묘들도 인사와 아싸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인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아싸가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